네, 3장 발표 맡게 된 강소라입니다. 제가 근데 발표 드리기 앞서서 이쪽 부분에서 선행 지식이 너무 얕아서 제가 처음 공부하는 부분이고 해서 정말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간단히 약간 개요 정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내용은 그래서 스텔라님하고 하이든이 도와주셔서 제가 1장하고 2절만 맡게 됐는데요. 1절은 이제 estimation of constant고 2절은 weighted least scarce estimation입니다. 처음에 이제 최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을 최소 자승법이라고 제가 계속 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자승법을 구하기 이전에 이제 x와 y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서 측정한 y랑 x에 대해서 일단 1차적으로는 1차 함수로 식을 세워서 구하게 되는데, 이제 실제로 측정한 값이랑 모델링한 추정 값이랑 이제 오차를 구해서 이 오차에 대해서 제곱의 합을 더해서 최소화를 시키는 게 최소 자승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차는 실제로 측정한 값이랑 모델링에서 추정한 값이랑 차이라고 정의를 하고, 이제 이 차이를 제곱을 해서 더하게 되는데, 이를 여기서는 J 펑션이라고 J 펑션이라고 여기 정의해 놓고, 이제 이 오차에 대해서 수식을 대입해서 이제 이 파라미터들을 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추정한 값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고 0으로 놓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수식을 거쳐서 이제 x의 추정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x의 이제 추정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x의 추정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h의 t승과 h의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식을 should inverse라고 하던데, 그거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더라고요. 네, 수도 인버스. 그래서 그쪽은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엡실론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아무튼 이 엡실론은 y 마이너스 추정값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소 자승법을 구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j 코스트 펑션을 레지듀얼의 가중치를 곱해서 구하고, 이제 똑같이 3.1절과 똑같이 편미분을 해서 0으로 구하는 과정, 0으로 놓고 구해서 이제 x 추정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질문도 한번 토론해볼까요? 제가 마이크가 이상해서 음소거를 좀 해놓을게요. 아, 네네네. 아, 그 수도 인버스 그 질문 답해드리면 될까요? 질문하신 대로 이해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수도 인버스는 직사각형 행령 인버스하는 방법 말하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조건이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제대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네. 네, 그냥 단순하게 수도 인버스는 직사각형 행렬에서 인버스 매트릭스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 혹시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네, 하셔도 됩니다. 그, 그 82자, 그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에 코스트 펑션에 보면은 코베리언스를 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살짝 제가 코베리언스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없어서 그런가. 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 이런 식으로 코베리언스를 곱한 게 나눈 그 코스트 펑션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요 3.2절에 대한 식이 이렇게 직관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그쪽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음, 왜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 메저먼트에 대한 뭐 가중치를 다르게 이렇게 곱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런 네네네. 코베리언스를 왜 나눈 게 그 코스트 펑션이 되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아, 왜 웨이티드가 되는지 코베리언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혹시 아, 아시는 분 있으신지 물어보려고. 그 부분은 이제 시그마로 표현된 부분이 메저먼트 노이즈의 어떤 베리언스 저기 이름이 안 나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거의 스퀘어 값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시그마의 제곱이 에러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그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이제 웨이티드 하면서 나눠준다는 의미는 이 시그마가 클수록 그, 그 신호를 더 믿지 못하는 신호가 되겠죠. 그래서 그 믿지 못하는 신호일수록 나눠줄수록 전체의 값이 작아지게 되고 시그마가 조금 더 작을수록 나눠줬을 때 더 큰 값이 되게 되기 때문에 더 신뢰도가 높은 값이 되게 돼요. 그래서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준다는 의미는 그 메저먼트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를 이 웨이티드 값으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추정한 값이 있는데 그 추정한 값에 분명히 에러가 있을 건데 그 에러 값이 이 정도의 노이즈가 있을 거다, 이 정도의 신뢰도가 있을 거다를 표현하는 게 시그마 제곱으로 나눠주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잘 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또 질문 있으세요? 저희가 그 스터디이기 때문에 그냥 막 모르는 거를 서로 대화하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모르는 거 있어요. 뒤에 막 보다 보면은. 그래서 네. 그런 거 네네. 예, 서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평균값 구하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 네. 언바이어스드 에스티메이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거에 대한 약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거를. 언바이어스 에스티메이터가 정확하게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뒤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다 필터링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에스티메이터가 우리가 어떤 측정치를 받아서 그 측정치에는 정말 트루 값에 이제 노이즈 센서에 어떤 노이즈가 섞여 있는데
그 노이즈를 제외하고 실제 값의 근사한 값을 추정하기 위한 에스티메이터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를 만들었을 때 걔가 그 추정을 할 때 주요하게 쓰이는 지표가 이제 평균 값으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추정한 값의 평균이 원래 리얼 값의 평균이랑 같으면은 이제 그 바이어스 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거기에 만약에 바이어스가 존재를 해서 뭐 콘스탄트만큼 쉬프트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이어스된 에스티메이터겠죠.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알고 있는 거랑 같은 것 같네요. 네. 해군님이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저는 이렇게 인터넷 찾아보고선 좀 봤는데, 네. 정확하게 그거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노이즈 평균이 0이고, 뭐,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0이면은 뭐 어떻다, 막 이런 식으로 가정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네. 말씀드린 건 그냥 네. 정성적인 정의고, 뒤에 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뭐, 어떤 조건일 때 좀 뭐, 좋은 에스티메이터고, 막,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한 번 더 해군님이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네. 감사합니다. 네. 소라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네, 제가 봤을 때 소라님이 약간 똑똑하시고 완벽하게 하시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서 이제 그랬는데 이제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해보고 나면은 뭐 저희끼리 하고 하는 거고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도 발표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기대만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고생 아, 많으셨어요. 감-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장의 3.3절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부분을 맡았고요. 이제 3.4장의 이너지 필터는 그 헤이든님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단어는 좀 긴장을 하시고 다 소식밖에 없어가지고 저도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조금 난처하긴 했는데 다 소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이 앞에서 배운 리스트 스퀘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를 확장해서 칼만 필터의 가장 기본적인 에스티메이션 그 수식들을 배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목 그대로 리커시브하게 표현한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공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소라님께서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정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이즈 텀을 반영을 해서 그 신뢰도를 반영하여서 리스트 스퀘어를 해주게 되면은 그 메저먼트들의 신뢰도에 따라서 추정값에 그걸 반영해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 이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는 굉장히 좋은 추정값이고 선형적으로 그냥 딱 풀리니까 바로 측정치 넣으면은 아웃풋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이제 여기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얘네를 시퀀셜리하게 되게 많은 측정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 근데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다 보면은 이게 너무 H 매트릭스 등이 너무 라지하게 되고 이럴 시에는 웨이티드 리스트 스퀘어 폼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폼을 앞에서 그 소라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던 이러한 폼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네, 이 폼을 저희가 이제 정의하게 되는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에서 어떻게 리커시브하게 새로운 측정치가 업데이트 되었을 때 이 x를 잘 표현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리커시브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들어왔던 측정치에 새로운 측정치를 업데이트해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어차피 그 측정값은 이와 같은 폼으로 구성이 되니까 여기서 어떤 에러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추정한 x로 예측한 측정치와 실제 측정치의 그 차이값을 나타내죠. 이거는 입실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추정 에러에 이제 개인 매트릭스라고 하는 k 값을 곱해줘서 이를 보정해 주게 되면은 이전에 추정했던 x 값에 대해서 새로운 x 값을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것이 리니어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의 주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개인 매트릭스는 요 k 값을 말을 하고요. 이건 제어에서도 많이 쓰는 매트릭스죠. 그리고 콜렉션 텀은 U 전체 Y에서 H, X 햇 하나 높아심을 말씀을 드리면 X 햇이랑 X랑 여기서 다르게 사용하고 있죠. 이거는 true 맞나요? true X고 X 햇은 이제 추정된 estimated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건 추정된 값으로 추정한 y 값이랑 y 측정치의 차이니까 그 추정한 값에 대한 어떤 콜렉션 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식들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값은 추정값이 되게 되고 나 뭐 하나 잘못 얘기했다. 뭔가? 아니네요. 네. 네, 제가 뭐 하나 잘못 얘기했습니다. 이거 입실론이 아니에요. 네. 네. x 햇 값이랑 x 값의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true 값이랑 추정된 x 값의 차이를 입실론이라고 하는 추정 에러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거의 평균 값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전에 리커시브 폼을 정의를 하면서 새로운 추정치 x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리커시브 폼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대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앞에 거 빼면은 입실로 나오고 나머지 여기도 이제 그 y 값이 들어 있으니까 요거 아까 전에 그 추정식 집어 넣어서 요거를 뭐 묶고 그런 작업을 수행을 해서 결국적으로 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측정치의 노이즈랑 이제 추정치의 노이즈의 평균이 0이라면 그 추정치의 이거는 k-1이니까 이전의 추정치의 그 노이즈 값이고요. 이거는 현재의 추정치의 노이즈 값의 평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들이 다 0이 되게 되면은 여기서 얘네들이 0이 되게 되니까 결국적으로 추정 에러가 0에 근사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까 전에 해고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러한 노이즈가 0이 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추정하는 값은 실제 X값에 근사하게 다가가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easurement noise가 0의 평균값을 가진다면 그리고 X햇이 X햇의 초기값이 이제 X의 평균값과 같다면 X햇과 X의 현재 K의 평균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추정하는 X의 평균값이 이런 조건들이 지켜진다고 하면은 실제 X의 평균가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에스티메이터를 만들면 평균값이 트루값을 따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리스트 스퀘어를 정의하셔서 그거에 어떤 델리베이트 구해서 푸셨듯이 여기서도 옵티멀리즘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 뭐 이런 것들 값에서 그 값을 가지니까 그런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하는데요. 그래서 J 코스트 펑션을 정의를 할 때
앞서서 말씀드렸던 true x값과 추정된 x값의 차이인 입실론들의 이렇게 스퀘어 값에 써모되어 있는 값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최소화하고자 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true 값이랑 추정되는 x 값의 차이가 적을수록 우리가 실제 값을 잘 추정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컬럼 벡터로 정의되지 않나요? 컬럼 벡터로 정의됐으면 트랜스포즈하고 뭐 이렇게 곱한다고 하면은 네, 이거 그냥 잘 이렇게 띠리리리 곱해져서 스퀘어 값으로 될 텐데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즈를 배워가지고 그 앞에서 1단원에서 했었잖아요. 요 값을 써서 이거 막 이렇게 갖고 가는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표기로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게 잘 안 보이시나? 네, 요거를 이게 입실론 트랜스포즈 입실론이라고 하면은 그냥 입실론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어떤 스퀘어 매트리스가 되겠죠. 스퀘어 매트리스가 됐을 때 이거의 트레이스 값이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다 더하는 거니까 요거랑 동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 이 그 평균값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 내부의 값을 평균하게 되면은 P가 되겠죠. 그래서 이 P의 트레이스를 J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J 값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코스트 펑션이다 라는 걸 정의를 하고요.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코베리언스 값을 이제 P라고 정의를 하고 했으니까 그 값을 좀 더 뭐랄까 리커시브 폼으로 얘도 바꿔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정을 계속 하는 이유는 나중에 그 칼만 필터를 배우시게 될 때 칼만 필터에서 계속적으로 측정치가 들어오고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디스크리트한 폼을 유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추정 에러 값의 평균 값을 P라고 할 때 그거를 네, 요거는 잠시만요. 네, 이거는 지금 K-1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리커시브 폼으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네, 이 부분을 이용해서 리커시브하게 표현을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x-x 햇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조금 헷갈리네. 맞나요? 네, 어쨌든 리커시브 폼으로 x, k를 x, k-1로 바꾼 폼이고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유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해서 여기도 똑같은 텀 들어있는 거거든요. 이거 대칭이니까. 그래서 그거 들어있는 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정의했던 메저먼트 노이즈랑 추정 노이즈의 그 독립성을 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인디펜던트 하면은 인디펜던트 하면은 네, 제가 요새 취미를 앓고 있어서요.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 있잖아요. 그 용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이렇게 각각 두 개의 확률을 곱한 값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디펜던스를 가정을 하면은 이거 두 개가 0, 이 서로 관계가 없다, 콜릴레이션이 없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서 그 메저먼트 노이즈랑 입실로 곱해진 애들은 다 0이 돼요. 그래서 얘랑 얘만 살아남으니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폼을 보게 되면은 완벽하게 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P 자체도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걔도 대칭 시메트릭하니까 이 폼도 시메트릭해서 결국적으로 PK는 처음에 P0가 시메트릭하면은 이제 지속적으로 포지티브 데피니트 하게 되게 되죠. 네. 여기 J라는 그 값의 코스트 펑션이 정의가 됐는데
J라는 코스트 펑션이 정의가 됐는데 걔를 이제 P라는 폼을 얻었으니까 이 폼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이 J 트레이스는 우선 무시를 하고요. 이 J라는 폼을 K에 대해서 그 미분을 해서 어떠한 K가 J 값을 미니멈으로 만드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뭐 K 들어있는 애들로 잘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텀 뭐 넘기고 2 나눠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번 더 얘를 이렇게 넘기면 네, 이렇게 K로 묶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PH 이것만 남고 이제 우리가 결국적으로 원하는 거는 K잖아요. 그래서 이 미분한 텀에서 K 구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준 거고 얘 이제 인버스로 넘겨주면 결국적으로 이런 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K를 이제 J를 미니마이즈 하는 애로 네. 저 소리 괜찮죠? 지금 안 울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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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요 K를 이런 값으로 잡아주면 J를 미니마이즈 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구한 거가 리스트 스퀘어 폼을 앞에서 그 소라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리커시브하게 정의한 X에 대해서 어떻게 그 리스트 스퀘어 폼을 정의를 하고 거기서 K와 P라는 정의의 코베리언스와 개인값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과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잘 정리했는데 이제 좀 저것도 수업자들은 마음에 안 드는가 봐요. 수업 하시는 분들은 계속 뭔가 그 아름다움을 막 추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좋은 폼을 막 찾고 그러다 보니까 쟤는 이제 칼만 필터는 특히 디바이스에서 컴퓨테이션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 애니까 굉장히 알고리즘 효율성 같은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컴퓨테이셔널 뷰적으로 앞에 거 공식은 조금 덜 좋은 친구고 좀 더 좋은 폼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K랑 뭐 P 친구를 만들었는데 얘를 좀 예쁘게 해보자, 좀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왜냐면 인버스 같은 거가 그 컴퓨테이션 쪽으로 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 만들기 위해서 S라는 친구를 데려와서 이 S라는 친구로 이 P에다가 막 대입을 해서 치환을 막 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잘 보이시나요? 잘, 잘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를 그냥 여기 S 자리에 이거 인버스 한 부분을 여기 K죠? K가 이 값이라고 하면은 요 S가 여기에 들어있죠. 그래서 K를 PH 트랜스포즈 S의 인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트랜스포즈 S의 인버스가 여기에 들어있고 그게 여기 K 자리를 차지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S와 K를 대입을 해서 P를 바꿔줘서 이거를 다 치환을 해주시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치환했는데 이 뒤에 아직 K가 남아있죠. 근데 그것까지 치환을 한 게 이 폼이에요. 그래서 이 폼에서 이 last two term 이 두 개를 그 뭐냐 얘네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은 이 아래 것처럼 나오게 되는데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정리를 했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가 원칙적이잖아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HP, H 트랜스포즈 플러스 R이겠죠. 앞에 뒤에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이 S가 되는데 HP, H 트랜스포즈 플러스 R이 S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이 S를 여기로 묶어준 거고 앞뒤는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이걸로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연산을 해주면 여기서 P에 이렇게 뭐 폼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K 값을 앞에서 정의한 애를 데리고 와서 지금 정의한 애랑 좀
비교를 해보니까 아까 전에 이 부분이 S 인버스로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K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K를 여기에 넣어줄 수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서 P를 묶어주면 굉장히 깨끗하고 됐었죠. 네. 그러면 이 제일 앞에서 했었던 이거에 비해서 제가 훨씬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은 폼이다라고 얘네들이 막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심플한 리퀴에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좀 얘는 이쁘지만 문제가 좀 있다. 네. 외모가 좋으면 성격도 좋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PK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닐 수가 있다. 얘는 PK-1이랑 RK가 포지티브 데피닛일지라도 얘는 포지티브 데피닛이 아닐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이 폼이 이 폼이 앞에서는 되게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게 포지티브 데피닛이라는 어떤 조건에 만족을 했는데 뒤에서는 그거가 만족되지가 않는 거죠. 큰일 났다. 근데 여기 녹화를 안 하고 있어. 네, 여러분만 여기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녹화 지금부터 할게요. 네, 앞에는 죄송한 녹화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앞에 내용 다음에 얼터너티브 에스티메이터 폼에 대해서 좀 더 유도를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구했던 폼은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굉장히 간결하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폼을 유도를 해본 거죠. 그거는 이제 1.12 단원에서 저희 되게 여러 가지 막 선형대수 배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 렘마를 보시면 이런 수식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을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가 구해낸 얘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각각의 이제 양쪽에 인버스를 씌워주는 거죠. 인버스를 씌워주고 이 수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 안 보이지만 굉장히 이제 멀리서 유심히 들여다보면 이게 A 마이너스 이게 B 요게 D 인버스 요게 C 이렇게 되죠. 그래서 A-B, D 인버스 C 요 매트릭스 렘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정의를 하면 이렇게 엄청 길다란 얘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인버스를 취해줘서 원래 거 P로 돌리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 에스티메이션의 에러의 코베리언스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P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구나. 이 폼을 이용하면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저희가 항상 P랑 K 두 개를 정의하면 가잖아요. 그래서 K도 정의를 해보면 K는 원래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생겼었는데 그 친구를 앞에다가 이렇게 PP 인버스를 곱해준대요. PP 인버스는 원래 그냥 상관없이 I잖아요. 자기 자신 인버스니까 원래 아무것도 안 곱해준 거랑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곱해준 다음에 네, 방금 전에 저희가 P를 구했었죠. 그래서 그 P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인버스 값을 취해서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입을 해준 부분이랑 연산을 잘 해서 걔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고 이 친구에서 pH를 묶어내면은 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고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R 뽑아낸 거 맞죠? R 인버스. 네, R 인버스를 뽑아내면 여기서는 잘 모르겠는데 R 인버스를 뽑아내면 이게 똑같은 폼이었구나 라고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워지게 되고 네,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같은 경우에는 PH 트랜스포즈 R의 인버스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폼에서는 P가 이렇게 정의되고 K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네. 이상하다.
네, 여기에 한 장이 제가 만든 게 더 있었는데 어디로 날아갔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시면 지금까지 폼을 3개 배웠어요. 그래서 그 폼 3개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P가 지금 보면은 3개로 정의가 막 있죠. 그리고 K도 이렇게 2종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K와 P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 있는데 어떤 거가 조금 더 그 컴퓨테이션적으로 좀 유리하고 어떤 거는 좀 더 그냥 폼이 이쁘고 뭐 포지티브 데피닛이 좀 더 보장이 된다든지 그래서 그 폼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그젠플 요거 3.4 여기에 이제 이그젠플이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이 3.4가 좀 흥미로웠는데요. 요거는 뭐 이렇게 폼들을 여러 개 배웠는데 걔네들을 이제 계산을 실제 해보면은 값이 다르다. 어떤 애는 이제 막 마이너스 값을 가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거는 양수가 나오더라. 그래도 거의 뭐 0값에 뭐 수렴을 해서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폼마다 계산하는 실제 값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가 좀 없어져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그젠플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커브 피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새로운 내용을 또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방금 정의했던 그런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폼을 저희가 어떤 그 예제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브 피팅이라고 하면 어떤 샘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시간에 따라서 주어진다고 했을 때 그 뭐 이렇게 이게 시간축이고 이게 값축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샘플들이 있으면 이런 샘플들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커브가 있겠죠. 그래서 그 커브를 피팅하는 것이 어떤 커브가 제일 잘 맞는지 리니어인지 뭐 쿼드라틱인지 뭐 시누소이드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요거에 대한 어떤 사전 지식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좀 더 추정할 때 설정하기 유리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그젠플 2개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이그젠플을 가져와 봤는데요. 요거는 이제 낙하하는 뭐 물체에 대한 물리적인 공식을 이렇게 2차 형태인 걸로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과학 같은 데서 막 배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측정치를 정의를 할 때 이 폼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추정해야 되는 컨스트레인트 같은 거가 생기면서 좀 더 좋은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케이션을 세울 수가 있고 앞서서 저희가 배웠던 그 공식들에 기반을 해서 네, 이거는 초기값 그냥 설정하는 거고요. 초기값 설정하는 내용이 잠깐 빠졌는데 이그젠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P가 0이었나? 네, P가 이제 저희가 추정한 값에 대한 에러 값의 코베리언스잖아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초기 값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면 이제 그 x 값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x 값에 대해서 노이즈가 엄청 크겠죠. 그러면은 p 값이 거의 무한대 값이 되게 되는 거죠. 노이즈가 거의 아예 정보가 없으니까. 근데 p 값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에 x 값을 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0 값으로 지정을 해서 우린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초기 값에 대한 정보를 안다. 노이즈가 없다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나 뭐 0, 뭐 중간도 있고 그런 p의 제로 값을 설정하고 네, x는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서 뭐 값을 설정하겠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리커시브 리스트 스퀘어 폼에 그걸 해서 이게 다 업데이트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 값을 정의를 하면 이것들을 쫙 이어가지고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적으로 대입을 하면서 계산을 해보면 결국적으로 그 정의했던 이퀘이션을 풀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컬브를 피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단원의 네,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리스트 스퀘어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배운 그 커뮬레이티브 앞에서 배운 그 리커시브 폼에 근거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폼을 K와 P에 대해서 폼을 뽑았었는데 그 폼들을 조금 더 컴퓨테이셔널적으로
좀 더 효율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폼들로 더 설정을 해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예제 몇 가지랑 커브를 피팅하는 데 있어서 이 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이 단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잘 보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어서 이제 3.4 위너 필터링 하겠습니다. 이 서브 챕터로는 크게 5개가 있고요. 파라메틱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제너럴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난 코잘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코잘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이제 결론, 컴패리즌이 있겠습니다. 간단한 소개로는 이 서브섹션은 위너 필터링에 대한 소개고요. 그리고 잘 몰라도 되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사전 지식이 없어도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 섹션 자체에서 설명이 있지만 이게 굳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근데 소개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현재도 그 신호 처리랑 통신 이론에서 많이 쓰이는 중요한 개념인데 다만 이게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할 때는 더 이상 쓰지 않는 개념이거든요. 그 이유는 보다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잠깐 언급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왜 나오게 됐냐면 주파수 그 신호 처리나 신호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제 막 해석을 옛날에 했었어요. 2차 대전 때. 그러다가 이제 요새는 그 타임 도메인으로 넘어가는데 약간 그 선형의 그리고 그 시불변 필터를 설계를 하는 문제고요. 그래서 노이즈에서부터 신호를 추출하는 문제인데 그 주파수 도메인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처음에 이제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2차 대전 때 그 아마 레이더 타겟 트래킹 하면서 아마 했을 거예요. 예전에 수업 시간에 잠깐 역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일단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했어요. 얘가 이 육군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잘 안 됐다가 나중에 왜 잘 안 됐지 하면서 그걸 사후에 분석을 하면서 좀 발전된 이론이고 그리고 러시아의 수학자였을 거예요. 안드레이 콜모그로프하고 마크 크라인 사람이 이제 같은 문제를 먼저 풀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논문 쓸 때 에크날리지는 했어요. 원래 콜모그로프란 되게 친숙한 이름이죠. 뭐 샤프만 콜모그로프 테오럼도 나오고 하는 그 콜모그로프인데 크라인 아마 크라인 스페이스 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그 크라인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되게 노버트 위너라는 사람이 되게 똑똑하면서도 괴짜인 사람이었는데 이 위너 필터에 관한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있어요. 아마 바이오그래피 자서전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 있을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들었을 때 재밌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그 동기는 그거예요.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그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냐, 어떻게 그게 변하냐는 문제고, 그게 LTI 시스템, 시불변 시스템에서 그 임펄스 리스폰스를 알다 했을 때 시불변 시스템에서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 어떻게 구하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 포뮬레이션 차근차근히 들어가는데 이제 어떤 시스템의 출력은 임펄스 리스폰스하고 그 G는 이 트랜스퍼 펑션이 이 컨볼루션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타임 인베리언트에 대한 정의를 해요. 그래서 타임 인베리언트는 뭐냐? 타임 시프트가 돼도 그러니까 다른 시간에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타임 인베리언트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거기서부터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토 코릴레이션 아주 잘 앞으로도 나올 개념인데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짧게 R 서브 알파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축약형 노테이션이죠. 그다음에 프레이 트랜스폼을 취하고 나면
파워 스펙트럼을 구할 수가 있어요. 출력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구하고, 이걸 이제 이 식을 가만 이제 음미를 해보자면, 그 시스템의 그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리고 그거에 이제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폰스와 그리고 인풋 X의 파워 스펙트럼을 프리 트랜스폼 한 결과가 파워 스펙트럼 그 출력 Y의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일단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 백그라운드는 정의가 됐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무슨 문제를 풀 거냐 어떤 문제에 그래서 관심을 갖느냐인데 일단 정의를 따지면 X는 노이즈 프리한 시그널이고 그리고 V는 추가된 노이즈예요. 그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그 LTI 시스템으로 들어가고요. 그 G는 그 필터 임펄스 리스폰스인데 요거를 이제 디자인할 거고 그리고 이 X-hat은 그 필터의 출력이에요. 그 우리가 추정하는 치고 그리고 그 E는 estimation error고요. 이제 뭐 프레이스 트랜스폼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 프레이스 트랜스폼 신화 시스템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에러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에스티메이션의 이제 에러를 이제 구합니다. 그래서 그 식 2.92가 여기 식 3에 이제 다시 써놨고요. 그래서 에스티메이션 에러의 그 분산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다시 쓸 수 있는데 그 식 4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옵티멀 필터 G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베리언스 오브 그러니까 그 추정 에러의 그 분산을 최소화시켜야 되고요. 그 말은 이제 그 X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하고 그 노이즈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인즉슨 그 시그널하고 노이즈에 대한 그 통계적 그 통계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챕터에 파라메트릭 필터 옵티마이제이션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순서상 보면 이제 옵티멀 필터를 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옵티멀 필터라는 게 되게 모든 이 접근 방법이 그래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하죠. 퍼스트 오더 1차에 로우 패스 필터라고 가정을 합니다. 밴드위스는 T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걸 T를 이제 파라메트릭 옵티마이제이션 전응하는데 뭐 어쨌거나 이게 뭐 정확한 뭐 가정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간단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더 이제 문제를 더 간단하게 접근하자면 그 인풋하고 노이즈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요. 가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이즈 V가 화이트 노이즈라고 가정을 하고 이케이션 3.7.8을 보면 그걸 이용해서 이제 다시 이걸 전개를 해서 그다음에 그 노이즈 에러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을 이제 교체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T를 찾고 합니다. 그 이그램플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시니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너럴 그 옵티멀 필터를 찾는 데 있어서 최적의 필터를 찾는 데 있어서 좀 일반적인 접근을 이제 하는 건데 에러는 스테이트하고 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의 차이가 에러가 되는데 그걸 제곱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변분법 어프로치를 해요. 이제 변분법 하면 이제 머리가 아프죠. 변분법은 이제 미적분하게 나오는데 상당히 별거 아닌데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최적 제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그 퍼터베이션을 좀 줘요. 이게 에타가 이렇게 퍼터베이션인데 퍼터베이션을 줬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있냐 이런 걸 따져보는 결국에는 그 칼큘레이스 베리에이션 변분법 뭐 되게 좀 이상하죠. 그 어떤 데는 변화법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결국엔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그 칼큘레이스 베리에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칼큘레이스 베리에이션 변분법을 써서
그 에러 스퀘어에 대한 그 기대값을 이제 최소화를 시키는데, 요거에 대해 편미분을 해주면 돼요. 에러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이거 좀, 이거 되게 잘못됐네. 아무튼. 그래서, 그, 오토 코릴레이션을 이제 구하고, 그다음에, 파셜 디프티브 해서 아무튼 합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요 조건을 이제 찾는데, 이제 필요 조건을, 항상 이 옵티멀리티 할 때 이제 necessary condition, sufficient condition 찾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necessary condition 여기 처음 찾고요. 이걸 옵티말 하다라고 하기 위한 이 필요 조건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 그렇게 하면 이제, 잘 안 보이네? 이 아래에 있는 그 8번씩을, G에 대해서 찾아야죠. 옵티멀 필터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non-causal filter optimization이 그 다음 챕터에 나옵니다. causality, non-causal, 이게 아마, 다시 내용을 복귀하자면 이게, causal은, 그러니까 cause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타임에, 그래서, 이제, causal 하다는 게 뭔가 어떤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사건이라는 시간이 앞으로 가는 거고, non-causal한 거는 그러지 않은 건데, 아무튼, 정의는 이렇고, 그 다음에 결과도 19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 옵티멀 필터의 트랜스퍼 펑션은 요 식을 설명하는 건데요. 파워 X에 대한, 인풋 X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과, 그것과, 그리고 지금 이게, 저기 서브가 지금, G가 아니라 X입니다. 파워 스펙트럼, 인풋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과 노이즈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의 합과, 그리고 인풋에 대한 파워 스펙트럼의 B로 나타낸다는 게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에요. 트랜스퍼 펑션은. 그래서 이 example 3.9에서도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제 이제 옵티멀 나르커널 필터를 이제 찾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G 오브 오메가를 이제 쪼개요. 그래서 코잘 필터, 엔타이 코잘 필터를 만들고, 이게 사실 물리적으로 의미가 있냐, 되게 골치가 아픈 거긴 한데, 사실 예전에 어디 신호화 시스템에서 이제 설명을 봤었는데, 이게 아마 그걸로 비교가 될 거예요. 이제 휠을 보면, 어떤 휠이 돌아간다고 치고 어떤 한 지점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시계 방향으로 돌든 반시계 방향으로 돌든 옆에서 보면 어차피 위아래로 사인파로 이렇게 진동을 하잖아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코사인, 엔탈 코사인이 나오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어차피 실제로는 주파수가 마이너스 주파수, 그러니까 네거티브 프리퀀시든지 파지티브 프리퀀시든지 구분이 잘 할 수는 없어요. 측정해서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설명이 나오고요. 또 이어서 커잘 필터 옵티마이제이션이 또 나옵니다.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천체 물리학을 하다가 식이 나왔다는 등 하는데 위인형 호프 필터 이퀘이션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렇구나 했죠. 많이 어디선가 보긴 했었는데 사실 이게 주의를 집중을 해서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뻔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게 옵티멀 필터 트랜스퍼 펑션을 구하고요. 이그젬플 3.10에도 그 내용과 관련해서 나오고 그래요.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제 최종 어떻게 보면 서머리에 해당하는 챕터인데 파라메터 옵티마이제이션 코잘 위너 필터, 난코잘 필터에서 이게 좀 수치가 좀 다르고 그리고 에스티메이션 에러라는 게 필터에 대해서 컨스트레인이 적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데요. 컨스트레인을 없앤다는 게 필터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하는데 잘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컨스트레인트가 옵티멀 컨트롤에서 말하는 컨스트레인트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결론이 이거예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하는 데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너 필터라는 게 굉장히 히스토릭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마이모 프로블럼, 그러니까 이게 행렬로 표현하기가 되게 좀 애매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행렬로 이걸 표현하죠? 그 마이모라면 뭔가 그 뭐 스테이트 스페이스 형태로 뭐 표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불가능해요, 얘는. 그리고 그 이게 통계적 그 특징이 시간에서 변하는 애들은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결국엔 이게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왜 칼만 필터가 중요하냐 뭐 이건데 아무튼 지금 이 챕터 3는 어떻게 보면 칼만 필터를 하기 위한 그 논리적인 기본 백그라운드를 하는 건데 그 앞서 뭐 스타일러님께서 하셨지만 리커시브하고 그리고 초반에 그 소라님께서 하신 저 리스트 스퀘어 문제 있잖아요. 여기는 그 칼만 필터가 아마 나오는 이유가 리스트 스퀘어 핏을 해서 하면은 배치를 많이 해야 돼. 배치 프로세싱을 해야 돼요. 막 그 뭔가 샘플링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서 통계적으로 이제 막 그 수치를 구하고 해서 뭐 커브 피팅을 한다고 보는데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리커시브 그 필터 개념이 나오는데 그건 또 이 통계적인 특징치를 또 결국에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세 번째로 미너 필터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게 세 가지가 이제 그 상태 추정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시도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챕터의 3의 의미는 그 칼만 필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떤 시도가 이루어졌고 그런 건데 아무튼 네, 이렇게 해서 챕터 3.4가 일을 끝내겠습니다. 레코딩을